자치와 공동체가 우리의 미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이제 대표 민주주의에서 참여 민주주의로 또 절차에 의한 심의 민주주의로 공동체 민주주의로 이렇게 나가는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대표를 뽑아서 민주주의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리고 시장과 시의회 또 구청장과 구의회 이렇게 우리의 대표를 뽑아서 민주주의를 하는 것이 대표 민주주의가 되겠습니다. 이 대표 민주주의 위에다 정부가 운영되는 각 과정에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실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여 민주주의가 될 것 같고요. 이 참여 민주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누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가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서 그 참여해서 무슨 이야기를 서로 나눠야 되는가 그리고 그 이야기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합의하고 결정을 잘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수구의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수구의 민주주의가 더 잘 진행이 되려고 하면은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에서 민주주의가 우리의 생활 양식이 되어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민주주의가 진화해 나가는 과정 혹은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 결국은 마지막 부분에 우리의 생활 양식 자체가 민주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 생활 양식이 민주적이 되는 것이 바로 주민자치와 공동체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변화하는 단계가 많은 분들은 대표 민주주의가 없어지고 또는 다음 단계에 절차 민주주의로 대치되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심의 민주주의로 대치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그런 식으로 가르쳐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우리가 겪는 문제를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바탕 위에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쌓아져 가는 그러니까 대표 민주주의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요. 대표 민주주의가 정착된 상태에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그 위에 보태지는 거고요. 절차적 민주주의가 성숙해진 다음에 그 위에 심의 민주주의, 수구의 민주주의가 덧보태지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게 더 두터워지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주민자치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있던 우리가 우리의 대표를 뽑는 민주주의 이 방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보완하고 거기에 덧보태지는 것이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더 깊이가 있고 폭이 생기고 또 더 넓어지려면 주민자치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주민자치와 공동체를 생각하고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다른 나라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유럽의 많은 나라들, 미국이나 또는 호주나 캐나다나 영미권 국가나 심지어는 남미 그리고 동남아의 많은 국가들을 볼 때 이 나라들이 전부 주민자치를 잘하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에는 우리에 비하면 인구는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투표를 통해서 뽑는 기초자치단체의 수는 우리보다 약간 더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구는 10분의 1인데 기초자치단체의 수는 우리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10배에 더 많은 자치단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자치단체의 인구가 덴마크의 경우에는 2만 229명 그리고 우리나라는 22만 명이 좀 넘습니다. 2만 명 단위마다 스스로의 대표를 뽑거나 또는 우리를 대표하는 의원들을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선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기초자치단체의 선거가 가장 낮은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공무원 비중 중에서도 덴마크의 경우에는 지방에 있는 공무원이 70%고 우리나라는 36.5%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공무원들이 중앙에서 일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방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적고요. 실제 우리가 동사무소에 일하는 공무원보다는 구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더 많고 구청보다는 도청이나 광역시청이 더 많고 중앙정부가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다르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보면 이렇게 역삼각형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더 중요한 업무에 있어서는 덴마크에는 70%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시지 못할 것 같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학교에 관한 게 되겠습니다. 오늘날의 경우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 동네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요. 실제 아이를 학교에 보내신 분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가르칠 건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과목을 배울 것인가, 조금 더 나아가서 학교를 몇 시에 가고 몇 시간 공부하고 주말에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를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나라에서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하죠. 반대로 덴마크에서는 거의 이 부분이 전적으로 오히려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자치의 업무에 속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 지역에서 상하수도의 문제, 도로의 문제, 전기나 가스의 문제조차도 자치 업무로 하고 있는 것이 덴마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기, 가스, 상하수도, 물론 상하수도나 도로는 조금 지방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만 거의 전부가 중앙정부의 권한이죠. 전기, 가스는 완벽하게 중앙정부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의 전기나 가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금 더 넓게 사실은 우리의 구청에서, 구 단위에서, 아니면 우리의 시 단위에서도 전기나 가스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중앙정부가 전부 다 하고 있죠.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기나 가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 있어서도 덴마크는 주가 80%, 시가 60%니까 적어도 60% 이상을 지방이 권한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30% 수준, 광역이 60% 수준, 이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덴마크는 지방이 권한을 더 많이 갖고 있다, 지역이 권한을 갖고 있다. 정확하게는 우리가 뽑는 2만 명 평균 단위에 이 단위에서도 여기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동 단위가 권한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더 구체적으로 우리랑 이렇게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스웨덴의 팔룬시라고 하는 작은 도시를 좀 알게 되고 배우게 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발견을 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스웨덴 팔룬시에서 직접 민주주의에 관련해서 전 세계 다니면서 교육도 하고 강연도 하고 자문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가지고 그분을 이제 제 수업에 초대를 해가지고 제 수업에서 학생들이랑 스웨덴 팔룬시가 어떻게 자치를 하고 있는지, 조그만 도시가 운영되고 있는지를 이야기 들은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정말 놀랐습니다. 대한민국의 조그만 지방대학교 강의실에 와서 강의를 하려고 온 이 스웨덴에서 오신 분은 교수도 아니었고요, 평범한 시민 중에 한 분이었고, 물론 이제 언론 활동을 하시는 분이었는데요. 이분을 보낸 게 스웨덴 정부도 아니고 스웨덴의 광역시도 아니고 인구 5만 9천 명, 지금은 인구가 줄어서 5만 6천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조그만 도시에서 이분을 전 세계에 직접 민주주의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이렇게 보낸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살고 있는 팔룬시의 얘기를, 조그만 도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이런 다양한 일들을 인구 5만 6천 명이 되는 도시에서 정부가 운영되는데 이렇게 운영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시장이 당연히 있고요. 시장을 둘러싸고서 시의원들이 있습니다. 이제 정부위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시의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어는 시라고 썼지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동단위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큰 동이 5만 5천 명, 이 정도 규모가 되니까요. 아니면은 군 단위, 우리나라의 군이 이제 평균이 5만 명이 약간 넘기 때문에 그 정도 단위인데요. 시장이 있고 정부위원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시민감사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걸 통해 가지고 시민들이 뭘 뽑냐면 시의회도 뽑고, 시의회 안에 지속발전위원회, 공공서비스위원회, 행정감독위원회, 노동사회통합위원회, 협상위원회. 이 협상위원회는 그 지역 안에서 노동과 관련돼서 또는 사회 갈등과 관련해서 협상을 하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실국별 상임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5만 6천 명 되는 조그만 도시 얘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내서도 사실 이 정도 다 갖고 있지 못한다는 생각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소개해서 보내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 도시는 그걸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시민 배심원제를 하고 있어서 주요한 재판을 할 때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고 있고요. 검찰 제도도 시민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시민 커미션 제도가 있어서 검찰 시민위원회가 있어서 운영되고 있고요. 판사나 검사를 직선하고 있습니다. 5만 5천 명 도시에서 판사나 검사를 직선, 주민들이 직접 뽑고 있습니다. 시민 경찰 제도를 하고 있고요. 행정부서에도 다양한 부서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직접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해외에, 우리나라에까지 자기 도시에서 하고 있는 직접 민주주의를 알리기 위해서 시민을 다른 나라에 보내가지고 전 세계를 돌면서 강연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인구가 600만 가까이 되는 이런 나라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은 작은 도시 하나에서 이 정도로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주민자치를 이렇게 할 수 있고 주민자치를 통해서 이런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이제 더 흥미로운 이야기 중에 한 가지는 던바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분이 SNS 같은 걸 조사를 해보고 또 사람들이 편지나 전화나 이런 걸 하는 것 갖고 조사를 해보니까 대략 150명 정도가 인간이 친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맥시멈이다 또는 최적의 범위다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사람은 최소한 150명 정도 범위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500명, 알 것도 같은 사람은 1500명 정도의 범위이지만 실제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주고받는, 감정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주고받으면서 살고 있는 사람은 실제 숫자는 150명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던바 교수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150명의 관계만 있으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이것이 단순히 SNS나 현대 사회를 갖고 조사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진화 과정에 나타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진화 과정 속에서 인간은 일정한 수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가장 작은 공동체는 가족인데 이 가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이 가장 최초에 만든 공동체는 모성 공동체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 모성 공동체는 아기하고 아이를 낳은 엄마하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엄마나 아기는 외부 환경이 취약하고 먹을 것을 조달하거나 이런 것이 취약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 도와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모, 고모, 그리고 할머니. 바로 이렇게 해서 5명에서 7명 정도가 인간의 최초의 공동체라고 였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아이를 키우는 모성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바깥에서 이제 남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자들이 합쳐지면 이게 소규모의 이제 확대 가족이 나타나고요. 15명 사이즈에 이 15명 정도가 이제 같이 사냥을 하거나 다른 활동을 하고 해서 이제 협력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35명 정도 또는 50명 단위 이런 공동체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각각의 단위, 이 사람 모이는 숫자가 나타나는 데는 그 이유 또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반드시 같이 결합이 돼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공동체나 주민자치라고 할 때 이것은 아주 작은 범위를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주민자치라고 할 때 대략 10,000명 이하의 10,000명 정도의 내외의 읍면동 규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동체라고 하면 그보다 더 작은 단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두 가지 단위가 공동체가 됐든 주민자치가 됐든 이 단위가 분명히 해결해야 할 수 있는 문제 또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재난 문제인데요. 사실 이 이야기는 정말 슬픈 이야기고 지난 여름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지난 여름 폭우에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에서 가족 3분이 돌아가신 이런 일이 있었죠. 물이 가득 차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부분을 질문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이 3분이 돌아가지 않으시려면 어떻게 했었을까? 우리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2가지 얘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어떻게 할 것인가? 소방이 어떻게 했었을까? 긴급한 사태,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경찰과 소방 얘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경찰과 소방은 이건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국가 조직일 뿐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실제 경찰과 소방이 뭘 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문제는 이때 상황이 너무나 많은 곳에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또 소방이 거기까지 갈 수 없었던 상황이죠. 이 상황 뒤에 지나가듯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이분들을 도와드리려고 갔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몇 달 전에 이 신림동 지역에서 청년들과 만나고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들은 이야기예요. 실제 이런 어려움을 겪으니까 주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서로 도와주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다니면서 이런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돌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에도, 이 자리에도 왔었다고 합니다. 반지하로 내려가는 창이 있었고, 반지하에 창이 있었고 그 창에 있는 창살을 떼기 위해서 실제 노력까지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창살이 안에서부터 이렇게 붙여놓은 거라 밖에서 떼어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문제를 해결을 못했던 거예요. 만에 하나 이 창살이 안에 붙여서 밖으로 끌어당겨서 그걸 떼낼 수 없었다라는 걸 알았으면은 이거를 밀어가지고 떼냈으면 혹시라도 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 세 명이 사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었을까? 이 세 명과 관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만에 하나 이제 가정에서 생각해봐서 이 맞은편에 또는 위층에 사는 분, 아래층에 사는 분들 중에 이 집에 들어와 본 적이 있고 이분들을 알고 있고 그 안의 구조가 어떤지 아는 분이 있었으면은 이렇게 죽지 않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재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도움입니다. 이웃의 도움, 옆집, 앞집, 윗집, 아랫집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지 동사무소도 그보다 더 멀리 있는 경찰이나 소방도 사실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얼만큼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서 많은 지역에서 이 15분 도시라고 하는 개념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프랑스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인간의 삶의 범위는 정해져 있고 그 많은 문제는 그 좁은 범위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을 기준으로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15분 안에서 삶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15분 도시의 접근입니다.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가까이 있는 분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주민자치고 공동체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15분 도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해줄 것이 아니라, 위에서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광역이 됐든 중앙정부가 됐든 기초에서 정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작은 단위에서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걸어서 15분 도시면 동범위 안에 더 작은 범위가 될 겁니다. 15분 거리는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동단위보다 더 작은 단위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사실 이런 식으로 갈등이 되는 문제들, 지역의 문제를 이 주민자치 방식으로 또는 자치의 방식으로 해결한 사례는 정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또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주정차 홀짝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도시에서는 일부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것은 이제 남원에 가서 주민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때였습니다. 옛날 구도시 지역, 그러니까 면단지니까요. 옛날 장터에 있는 시내, 읍내죠. 읍내 길 한가운데가 옛날에 만든 길이니까 길이 아주 좁았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가게가 있고요. 근데 차를 많이 타고 다니니까 차를 세워야 되는데 한쪽에 세우면 다른 쪽에는 차가 일방통행을 해야 될 정도로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사이에 특히 이 가게 양쪽에 있는 가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차를 세우면 바로 가게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차를 세우려고 하는데 차를 세우면 차량 통행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차를 어떻게 세울 건가 가지고 갈등을 하다가 결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냐면 주차장을 짓자라고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군의원하고 국회의원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정부 예산을 따와서 주차장을 졌습니다. 어디에 졌냐면 장터 옆에다. 이 길이 아니라 장터 옆에다 주차장을 졌습니다. 그래서 차를 거기다 세우고 여기 장을 보라고 이렇게 정책을 세워서 실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장터에 만든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이 길거리에 있는 읍내 상가에 가서 장을 보고 걸어가는 것 자체가 불편하니까 안 세우는 거예요. 주차장이 텅텅 빕니다. 그냥 차를 옛날처럼 그대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을 세우는 비용이 전부 낭비가 된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길에 차를 세우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해서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낸 것이 뭐냐면 홀짝제를 하는 거였습니다. 좁은 길 양쪽에 홀짝 날수에 따라서 왼쪽 오른쪽 바꿔가며 주차를 하는, 그래서 도로에 하루는 한쪽에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반대쪽에 차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양쪽으로 주차를 하는 거로 하니까 차를 한쪽에 세우니까 이제 차가 다니는 것도 문제가 없고 그나마 이제 양쪽 가게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이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실제 주정차 홀짝제를 그 동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주정차 홀짝제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법적인 근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실행을 해가지고 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됐거든요. 주차장을 짓는 비용을 안 들이고서도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이 어디서 나왔냐면 주민들한테서 나온 거고요. 주민들이 합의해서 해결하니까 법이 없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사례들이 더 많이 나타난다면 우리의 문제가 더 쉽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주민자치를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직접 경험하는 문제를 스스로 우리가 생각해서 창의적으로, 혁신적으로 해결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주민자치의 어떤 정당성의 근거가 될 거고요. 그렇게 하려면은 지역 주민이 서로 협력해야 되는 공동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